자, 12차시 우리 교과서 62에서 65쪽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쪽에 대해서 1족과 17쪽 원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런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제외한 1족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요 루비듐, 세슘, 프란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외울 때는 리나가 루세프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수소를 제외한 요 1족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알칼리 금속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 알칼리 금속들은 전부 다 체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가 한 개로 동일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화학 반응에 반영하는 이 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체외곽 전자가 화학 반응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체외곽 전자 수가 비슷하면 대체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일단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칼륨이라든지 요 리튬 같은 것들을 이제 커터 칼로 잘라 보면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잃어서요. 플러스 1과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외곽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 한 개를 쉽게 잃고 그러면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한 개 부족한 상태로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물이 형성되어서 광택이 금방 사라지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의 밀도는 물보다 작아가지고 물에 넣어보면 물에 떠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에 넣게 되면요, 사실 좀 위험한 실험이긴 한데요. 실온에서 물에 이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을 넣게 되면 격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 반응 과정에서 이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한 기체를 모아서 불에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알칼리 금속으로 하는 실험이 위험해서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기존 예전에 사놓은 게 없으면 학교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 염기성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수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알칼리 금속은 그래서 알칼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알칼리성이 결국에 염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억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얘는 반응성이 커져요.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체외곽 전자가 원자핵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이겨내고 얘가 그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 그게 반응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냥 외우는 것보다 결국에 이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인 체외곽 전자가 한 개고 그 전자를 잃는 과정이 결국에 반응을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를 잃기 싫을수록 반응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반응을 잘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상태 변화도 쉽게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 리나가 루세프, 특히 리튬, 나트륨, 칼륨과 같은 요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교과서 63쪽입니다. 보면 이게 칼륨 덩어리인데요. 여기 보면 이쪽이 보면 시커멓죠. 이게 이제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얘가 그 광택을 잃은 요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칼로 쉽게 잘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자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광택을 가지고 있다가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물과 반응해서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모습이고요.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에서 이렇게 붉게 색이 변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물이 알칼리성, 즉 염기성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리튬,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물과 반응해서 물을 이제 알칼리성으로, 염기성으로 만드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같은 족 원소 중에서 17족 원소를 한번 볼 텐데요. 17족 원소는 저는 학창 시절에 외울 때 풀염부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요 이제 요오드라고 불리던 요 원소가 지금은 공식 명칭이 아이오딘으로 바뀌었고요. 요것도 예전에는 브롬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브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염부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아스타틴까지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17족 원소는 이제 플로린, 이것도 예전에는 플로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플로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와 같이 17족 원소를 할로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할로젠의 특징은요. 일단 실온에서 좀 상태들이 다 달라요. 이제 플로린하고 염소는 기체 상태고요. 그 브로민은 비금속 중에서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물질이죠. 그리고 아이오딘과 아스타틴은 이제 고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한 개 얻어서 마저 채워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이런 원소들이고요.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F2, Cl2, Br2와 같이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원소마다 특유한 색을 띠게 되는데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을 띠게 되고요. 연한 노란색을 띠고, 염소 기체는 노란색, 그리고 브로민 액체 상태죠. 얘는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로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수소와 잘 반응을 하고요. 수소와 반응해서 또 산을 생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도 그 일족 원소인 알칼리 금속과 좀 어찌 보면 비슷한 점은 반응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 한 개를 쉽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원소와 쉽게 반응하고요. 예를 들면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염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염화나트륨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조금 반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오히려 높아지고요. 반응성은 작아집니다. 요것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외울 게 아니라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결국에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전자를 받아야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전자를 받으려면 이제 원자핵과 거리가 가까워야지
전자를 잘 받고 반응을 잘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최외곽 전자와 원자핵 사이 거리는 멀어지죠. 그래서 그 궤도로 전자가 채워지려면 원자핵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전자를 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작아지는 거고요. 반응성이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녹는점과 끓는 점은 높아져서 이 상태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와 반응성 경향도 차이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과 그 다음에 거리, 그리고 전자를 이렇게 얻어야 되는, 잃어야 되는 상황인지 전자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 쉽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같이 전자를 잃어야지 반응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핵과 반응해야 되는 전자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쉽게 잘 잃게 되어서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요. 반면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야지 반응이 되는 입장인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핵으로부터 반응해야 될 전자의 위치가 멀어지니까요, 전자를 얻기가, 즉 반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할로젠 원소의 모습인데요. 플로린 같은 경우에 연한 노란색이었죠. 염소는 이렇게 노란색, 브로민은 이런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염소와 나트륨이 격렬하게 반응하여 이제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볼 수 있죠. 요게 되는 과정을 사진으로 담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그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에 대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에 있는 전자는요, 이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합니다. 이때 이 특정한 에너지는 에너지 준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양자역학인데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물리량들이 특정한 불연속적인 값들을 가지게 될 때 그 물리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 불연속적인 값들을 양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 안의 전자는 에너지가 일단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특정 값들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전자들은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자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껍질을 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입니다. K, L, M, N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는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전자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에너지 준위고요. 이 에너지 준위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큽니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제일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이제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에너지가 작고요. 그 다음에 L 껍질에 있는 에너지가 K보다는 에너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M, N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 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인 값이며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원소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런 스펙트럼은 결국에 전자가 이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바깥쪽으로 갈 때는 빛을 흡수하고 전자가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떨어질 때는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원자들마다 이런 전자의 궤도, 있을 수 있는 전자의 궤도와 전자의 에너지 상태의 그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원소에서는 특정 진동수, 특정 에너지, 특정 색깔의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원소마다 그 특유의 스펙트럼이 관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펙트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좀 진화되어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이 불연속적인 궤도를 주양자수라고 불리는 보통 소문자 n으로 표현되는 이 양자수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K 껍질을 주양자수 n이 1인 궤도, 그 다음 L 껍질이 n = 2인 궤도, 그리고 M을 n = 3인 궤도, 그리고 N 껍질을 n = 4인 궤도로 지금은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호는 이제 처음에 원자 모형을 제시했을 때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사실 생략된 말이 있는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사실 수소 원자에 대해서 원자 모형을 제시한 거고요. 사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제 수소 원자 모형을 얘기한 거고 사실 그 외의 원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제 물리학에서 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원소는 수소밖에 없고요. 그 헬륨보다 이제 수소보다 큰 원자들은 어찌 보면 이제 화학적인 모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수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이제 전자 배치 같은 경우에 각 전자 껍질에는요. 전자가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K 껍질이죠. n = 1인 궤도,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 전자의 에너지 상태는 가장 낮은 요 바닥 상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배치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단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일단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18개까지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통합과학 원 수준에서는 요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8개까지 배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 8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소가 주기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는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경상도 말로 보면 이제 가 쪽에 가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절벽이나 산 같은 데 가면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위험하니까 그 가 쪽으로 가지 마라, 가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가라는 게 결국에 바깥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의미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기만 하면 안 되고요.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가하는 전자여지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는 게 실제로는 바깥쪽을 뜻하는 게 아니고 가능할 가,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게 가능한 전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저 리튬 한번 볼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안쪽 전자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것보다 엎드려 있는 거, 엎드려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걸 좋아하죠. 그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따져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전자도 마찬가지로 낮은 에너지 상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안쪽 궤도가 에너지가 제일 작죠. 그래서 안쪽 궤도부터 전자를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1, 2까지 첫 번째 껍질에 있고 하나가 남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껍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녀석이죠. 자,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하면 총 10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 그 원자들은요, 결국에 가장 두 번째 껍질은 2개, 첫 번째 껍질은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은 전자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도 전자 8개인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상태로 가려고 하면 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7개 얻으면 그 상태가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 얘를 하나 없애버리면 요 안쪽 궤도만 채워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한 개 잃기가 쉬운 겁니다. 이제 나트륨도 마찬가지. 요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7개 더 채워서 그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얘만 없어지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이 꽉 채워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나트륨도 이 전자를 하나 잃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보세요. 얘는 화학 반응을 하려면 결국 전자를 잃어야지 반응을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인데요. 여기는 이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볼까요? 얘랑 얘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근데 원자핵과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원자핵과의 거리를 보면 얘가 더 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떨어져 나가기가 쉬운 겁니다. 즉, 이 나트륨이 리튬보다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 쉬우니까 화학 반응을 더 잘하게 되고 반응성이 크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낮게 되는 거죠. 그다음 위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 4번인 베릴륨 같은 경우에 안쪽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하면 총 10개죠. 그리고 맨 바깥쪽 껍질에 2개가 전자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제일 바깥쪽에 있으면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가 2개인 거죠. 그래서 이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2개입니다. 13족 원소 한번 가볼까요? 13족 원소 같은 경우에 이제 붕소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5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죠. 알루미늄도 체외곽 전자이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3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탄소와 규소는 4개고요. 14족. 요 질소하고 인은 15족으로 원자과 전자가 5개. 산소와 황은 16족으로 6개. 요 플로린과 염소는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배웠죠? 그건 7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면 규칙성이 있어요. 끝자리 숫자가 같습니다.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8개, 17족은 7개입니다. 근데 18족이 문제가 됩니다. 18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는 8개입니다. 보면 꽉 차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이긴 하지만 이미 꽉 차 있어서 얘네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요, 가장 바깥쪽에 있지만 그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는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가능한 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네온하고 아르곤 같이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8개가 아니라 0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8족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단순히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아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여야지 원자과 전자입니다. 그래서 18족 원소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는 8개이지만 얘네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원자과 전자는 아니고요. 따라서 원자과 전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